회의실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 지하 3층 청색 조명 아래 놓인 철제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이 던져졌죠. 한국이 또 시도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GTT의 앙투안 르브룩 최고 기술 책임자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KC1의 실패를 직접 분석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균열, 누출, 그리고 전 세계의 조롱. 한국은 그렇게 무너졌었죠.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도전한다? 앙투안이 보고서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설계할 수는 있겠지만 얼음은 그들을 거부할 겁니다. 모두가 동의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설득할 것이다. 그들은 대체 무슨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바다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저는 불가능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문서였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의 도면이 필요 없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LNG 화물창을 검증해왔고 단 한 번도 프랑스 GTT를 넘어선 기술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 이름은 알렉산더 드레이크입니다. 영국 해군 급조원 선체공학 수석 출신이죠. 지금은 나토 해양기술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선박만 해도 수백 척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LNG 운반선은 특별했죠. 왜냐하면 그 배들은 모두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GTT의 NO96 시스템. 마이너스 163도를 견디는 유일한 화물창이었습니다. 45년입니다. 프랑스가 이 시장을 지배한 시간이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100%가 그들의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뛰어났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핵심은 없었습니다. 화물창은 여전히 프랑스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 껍데기는 완벽하지만 심장은 남의 것이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냉정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런던 템스 강변의 제 사무실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삼성중공업 기술본부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C2C 사전 보고서 한국형 화물창.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응시했죠. 첫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 GTT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뒤로 기댔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였죠. 한국은 이미 한 번 실패했습니다. KC1이라는 프로젝트였죠. 2013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체 기술로 LNG 화물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직접 검토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균열, 누출,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조롱. 한국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시도한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낯선 수치들이 가득했죠. 급저온 유지시간 8시간 돌파. 압력 안정성 0.002바. 누출률 0%.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론상 가능한 수치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죠. 또 꿈을 꾸는군. 저는 중얼거리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죠. 한국팀은 왜 굳이 저에게 이 보고서를 보낸 걸까요? 나토 자문위원이라는 제 직책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KC1 실패를 직접 평가했던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죠. 거기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문장엔 이상한 무게가 있었죠.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각오였습니다. 사흘 후, 저는 파리 GTT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기술자문 회의였죠. 회의실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청색 조명 아래 놓인 대리석 테이블 위로 같은 보고서가 던져졌습니다. 한국 삼성중공업의 KC2C 프로젝트였죠. 또 시작이군요. 앙투안 르브룩 최고 기술 책임자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45년간 GTT를 이끌어온 남자였죠. 그의 손끝이 보고서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설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얼음은 그들을 거부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마이너스 163도라는 온도는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닙니다. 그건 물질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이죠. 금속은 수축하고 용접선은 비명을 지르고 단 0.1mm의 오차도 균열로 이어집니다. GTT는 45년간 그 지옥을 견뎌왔습니다. 한국은 고작 10년 전에 첫 도전을 했다가 무너졌죠. 드레이크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술이란 시간의 총합입니다. 프랑스는 45년을 이 기술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죠.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치 때문이었죠. 한국 팀이 보낸 보고서 속 급저온 유지시간 8시간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값이었거든요. 프랑스 GTT도 초기 개발 단계에서 8시간을 돌파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10년 만에? 말이 안 됐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죠. 2013년 한국의 KC1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직접 작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당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야심차게 자체 화물창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죠.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기술 독립의 서막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데이터만 봤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마이너스 163도 도달 후 단 43분 만에 첫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용접선에서 시작된 미세한 금이 15분 만에 선체 전체로 퍼졌죠. 누출률은 0.23%까지 치솟았습니다. LNG 운반선에서 이 수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평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설계가 아니라 꿈이었다.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죠. 한국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언론은 손바닥 뒤집듯 비난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프랑스 GTT는 더욱 견고해졌죠. 역시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 저는 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KC2C.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비공식 프로젝트 7명 엔지니어 참여. 비공식이라니?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사 차원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개인들의 도전?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실험 로그였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된 데이터들이 수백 페이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2015년 3월 첫 시도. 유지시간 40분. 실패. 2015년 5월 두 번째 시도. 유지시간 1시간 15분. 실패. 2016년 1월 16번째 시도. 유지시간 3시간 47분. 실패. 2017년 9월 32번째 시도. 유지시간 6시간 13분. 실패.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32번. 그들은 32번이나 실패하면서도 계속했다는 겁니까? 낮에는 공식 업무를, 밤에는 이 비밀 실험을 진행했다는 건가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 11월 67번째 시도. 유지시간 8시간 40분. 성공.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8시간이라니. 제 공식으로는 불가능한 값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죠.
온도, 압력, 재질, 용접 방식을 모두 대입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최대 6시간. 그게 이론적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8시간.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측정 오류는 아닐까? 데이터 조작은? 하지만 실험 로그는 너무나 상세했습니다. 온도 변화 그래프, 압력 측정값, 용접선 응력 분석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이라 믿었던 공식이 서서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저는 택시를 타고 삼성중공업 기술본부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흔쾌히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건물 5층 연구동.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금요일 오후인데도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실험실 문을 열었죠.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연구실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바닥 곳곳에 용접 자국이 남아 있었고 구석엔 찢어진 노트와 빈 커피 캔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설계도는 빨간 펜으로 수정되고 또 수정된 흔적이 역력했죠. 중앙의 실험 설비는 낡았지만 정교했습니다. 온도계, 압력 센서, 용접기가 빼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민호 팀장이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밑은 어두웠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곳이 KC2C를 만든 곳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67번 실패했고 6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실험 설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용접선 하나하나에 땀과 시간이 배어 있었죠. 이건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흔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 팀장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우린 프랑스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설득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바다. 그는 경쟁자가 아니라 자연을 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KC1이 실패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패 데이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교본으로 삼았죠. 43분이 1시간이 됐고 1시간이 3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67번을 쌓았더니 8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오만이 없었습니다. 다만 확신만이 있었죠.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그래프가 펼쳐졌죠. 온도, 압력, 진동, 모든 값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가며 분석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주일 내내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정 팀장이 보내준 실험 자료를 밤새 분석했죠. 온도 그래프, 압력 변화, 용접선 응력까지 모든 걸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죠. 특히 바다에서는요. 실험실의 완벽한 환경과 달리 바다는 파도가 있고 진동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마이너스 163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 0.1mm의 틀어짐도 치명적인 균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바다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12월 저는 나토 평가관 자격으로 한국 통영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죠. 부두는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선박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며 부두를 걸었습니다. 한국호가 보였습니다. KC2C 시스템을 탑재한 첫 실험선이었죠. 크기는 중형 LNG 운반선 정도였습니다.
선체 옆면에 굵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자존심이 움직인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의 시였죠. 드레이크 박사님. 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 6명의 엔지니어가 따라왔죠. 모두 침묵하고 있었지만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68번째 시도가 진짜 바다 위에서 검증받는 날이었으니까요.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화물창 내부 온도는 지금 25도입니다. 목표는 마이너스 163도죠. 정 팀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프랑스 GTT에서 성명을 냈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곧 얼어붙을 것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증명해야죠. 바다 앞에서요. 우리는 선교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모니터 5대가 켜져 있었고 각 화면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계, 압력 센서, 진동 측정기, 누출 감지 시스템. 모든 게 작동 중이었죠. 새벽 6시 정각, 한국호가 출항했습니다. 부두를 벗어나자 파도가 시작됐습니다. 거칠진 않았지만 배는 천천히 흔들렸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물창 내부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도, 10도, 0도, 마이너스 10도. 선교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숨죽이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쥔 노트북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50도. 긴장감이 실시간으로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63도. LNG가 끓는 온도죠. 이 온도에 도달하면 화물창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금속이 수축하고 용접선이 비명을 지르고 모든 결함이 균열로 폭발하죠. KC1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160도, 마이너스 162도, 마이너스 163도. 도달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압력계를 봤습니다. 0.00바. 완벽했습니다. 진동계를 확인했죠. 0.03mm. 허용 범위 내였습니다. 누출 감지 시스템을 쳐다봤습니다. 0%. 첫 관문 통과입니다. 정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유지하는 거죠. 마이너스 163도를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가 기술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프는 완벽한 직선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눈을 모니터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 경보음이 울리는 건 아닐까? 혹시 압력이 튀는 건 아닐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KC1 기록을 넘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선교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안도하지 않았죠. 목표는 8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3시간이었으니까요. 프랑스 GTT의 기록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9시간, 12시간, 13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13시간을 넘어섰습니다. 13시간 10분, 13시간 20분, 13시간 30분. 모든 그래프가 여전히 직선이었습니다. 압력 변동 0.00바, 누출률 0%, 진동 0.03mm. 성공입니다. 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죠.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5년 커리어 중 처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믿었던 수치를 눈앞에서 본 건 말이죠. 13시간 30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출 0%. 이건 기적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한국호는 천천히 제주항으로 향했습니다. 파도는 잦아들었고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바다가 고요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승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 한국이 기준이 되었다. 제주항에 도착한 순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호가 부두에 닿기도 전에 KC2C의 실시간 데이터가 전 세계 성급 기관으로 전송됐습니다. DMV, 로이드, ABS, 그리고 나토 본부까지. 13시간 30분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수백 개의 모니터에 떴죠. 마이너스 163도 유지 13시간 30분. 압력 변동 0.00바. 누출 0%. 저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이 폭발하고 있었죠. 나토 본부, 프랑스 GTT, 각국 해운사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다시 열었죠. 온도 그래프, 압력 측정가, 진동 기록까지 모든 걸 재검증했습니다. 비행시간 1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나토 본부로 향했습니다. 긴급 기술자문 회의가 소집됐죠.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 기술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같은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측정 오류일 것입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3시간은 프랑스 GTT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10년 만에 45년의 격차를 따라잡았다. 말이 안 됩니다. 측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센서 정밀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죠. 분노였습니다. 드레이크 박사.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평가를 부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3시간 30분 동안 선교에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했습니다. 온도계, 압력 센서, 진동 측정기, 누출 감지 시스템 모두 나토 공인 장비였습니다. 측정 오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치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두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문서였죠. 25년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KC2C 해상 시험 평가 보고서. 평가자 알렉산더 드레이크, 나토 해양기술자문위원. 결론 모든 파라미터가 기준치를 상회함. 프랑스 GTT NO96 시스템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의 정밀도 유지. 기술적 신뢰성 확보. 평가 한국 KC2C 시스템은 상업적 운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알렉산더 드레이크. 서명 후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체제를 섬겨왔습니다. 프랑스의 독점 구조를 당연하게 여겼죠. 그게 현실이었고 질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체제 대신 진실에 서명했습니다. 이틀 후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BBC가 첫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45년 기술 장벽 돌파. LNG 화물창 독자 개발 성공. CNN이 이어졌죠. 프랑스 GTT 독점 구조 붕괴 위기. 한국 조선업 새 시대 열리나. 로이터가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KC2C 연 5조 원 기술료 절감 효과. 세계 LNG 시장 지각 변동 예고.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다만 BBC만은 받아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드레이크 박사님,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3시간의 데이터가 45년의 독점을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 GTT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체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사님은 한국 편에 서신 겁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체제 대신 진실에 서명했습니다. 그 진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파리 GTT 본부에서 항해 성명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명은 손으로 하지만 진실은 수치로 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25년간 저는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기술자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기술의 국적은 바뀌었습니다. 나토 보고서가 공식 승인된 지 사흘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 긴급 화상 회의였죠. 참관인 자격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거제 본사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정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밑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표정은 빛나고 있었죠. 그 옆으로 KC2C 팀 엔지니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7명 모두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드레이크 박사님,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정 팀장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린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한국은 이제 GTT의 승인 없이 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요. 20년의 굴레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화면에 나타났죠.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의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한국은 LNG 화물창 기술 완전 자립을 달성했습니다. KC2C 시스템은 나토 공인 검증을 통과했으며 국제 성급 기관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효과 분석 자료가 나타났죠. 연간 기술료 절감 효과 5조 원. 향후 10년간 수출 효과 10조 원 예상. 프랑스 GTT 의존도 100%에서 0%로 전환.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정 팀장의 얼굴을 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승리보다 고요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거였죠. 질문 있으십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바다입니다. 우린 프랑스를 이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설득하려 했죠. 그리고 바다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깊은 바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 독립 선언. LNG 화물창 자립시대 개막. 프랑스 GTT 45년 독점 종지부. 한국 조선업 기술 하청국에서 기술 공급국으로 전환.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앙투안 르부르기였습니다. GTT 최고 기술 책임자. 드레이크.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보고서를 봤네. 45년이 무너졌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네. 아니, 우린 바다를 과소평가했어. 바다는 국적을 보지 않더군. 앙투안.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의 주인은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알고 있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 강이 흐르고 있었죠.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파리 GTT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앙투안의 사임이 공식 발표됐죠. 언론은 제국의 몰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제국은 쓰러졌지만 기술은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석유가스 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C2C 기술 도입 논의를 요청했죠.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공식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일본 해운사들이 기술 이전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신생 조선사가 한국에 기술 구매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프랑스 기술을 빌렸습니다. 이제는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사려 하고 있었죠. 순환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최종 평가서였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KC2C 시스템은 프랑스 GTT NO96 시스템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 국제 선급 기관 등록 적합. 상업적 운용 승인 권고. 평가자 소견 기술의 국적은 바뀌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운다. 알렉산더 드레이크.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체제를 지켜왔습니다. 질서를 승인하고 독점을 인정했죠.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역사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를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설득했죠. 그리고 바다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기술의 심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실험이 아니었죠. 상용화 테스트였습니다. KC2C를 탑재한 첫 상업 운항선이 출항하는 날이었습니다. 통영항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두엔 취재진이 가득했고 조선소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선박이었습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죠. 선체 옆면에 새겨진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심장. 저는 그 이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실험선 한국호와는 달랐죠.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자존심이 움직인다는 철의 시였습니다. 드레이크 박사님. 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지만 그는 더욱 단단해 보였죠. 오늘은 카타르까지 실제 운항 테스트입니다. 약 7,000 해리 구간이죠. 날씨는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중국해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풍속 30노트 예상이죠. 정 팀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폭풍속 테스트가 되겠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험실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완벽을 허락하지 않죠. 오늘 우린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는 선교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모니터가 열대였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뿐 아니라 파고, 풍속, 선체 응력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한국의 심장이 출항했습니다. 처음엔 잔잔했습니다. 남해를 지나며 배는 부드럽게 움직였죠. 화물창 내부는 마이너스 163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중국해에 진입하자 파도가 거칠어졌습니다. 풍속계가 30노트를 넘어섰죠. 파고는 8m까지 치솟았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수치 상승 중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0.12mm에서 0.15mm로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아직 허용 범위 내였지만 상승세였죠. 화물창은 극저온 상태였습니다. 진동이 계속 커지면 용접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압력은 어떻습니까?
정 팀장이 물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0.002바 유지 중이죠. 온도는요? 마이너스 163도 유지 중입니다. 폭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배가 기울었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죠. 창밖으로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때렸습니다. 선교 안에 컵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벽을 붙잡았죠. 진동 0.2mm.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0.2mm. 한계선이었습니다. 이 이상 올라가면 경보가 울립니다. 바다는 다시 시험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폭풍은 6시간 동안 계속됐죠. 파고는 9m까지 치솟았습니다. 배는 파도에 묻혔다 솟아올랐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창은 침묵했습니다. 온도 마이너스 163도. 압력 0.002바. 누출 0%. 진동은 0.2mm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정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폭풍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죠. 풍속이 20노트로 떨어졌습니다. 파고는 5m로 낮아졌습니다. 12시간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수치 확인합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온도 마이너스 163도 유지. 압력 변동 0.002바. 누출 0%. 진동 0.03mm로 복귀. 20시간 후 모든 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식어 있었죠. 언제 마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정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죠. 바다는 다시 시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의 심장은 카타르 도하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7,000 해리 구간을 완주했죠. 화물창은 단 한 번의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 때문이었죠.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었습니다. 주제는 미래 해양 기술의 방향이었습니다.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젊은 공대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국적이 아니라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국 해군 출신 기술자입니다. 25년간 전 세계 선박을 검증했죠. 하지만 단 한 번 기술이 아닌 신념이 불가능을 뒤집는 순간을 봤습니다. 한국에서였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겁니까? 바다가 시험할 때 견딜 수 있습니까? 67번 실패해도 68번째를 시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술자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기술을 만듭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 4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사막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은 냉방으로 차갑게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나토 기술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기술 협력 회담이었습니다. 회의실 중앙, 정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엔 카타르 국영 석유가스 공사 임원진이 자리했죠. 테이블 위로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KC2C 기술 도입 건입니다. 카타르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10년간 건조할 모든 LNG, 운반선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린 이제 기술을 빌려주는 쪽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죠. 바로 이 도시에서 똑같은 회의실에서 프랑스 GTT가 계약서를 두드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기술을 빌리는 쪽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계약서를 두드리는 손이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기술료는 어떻게 됩니까? 카타르 측이 물었습니다.
척당 3억 원입니다. 프랑스 GTT 대비 40% 낮은 가격이죠. 정 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독점이 아닙니다. 기술 보급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처럼 독점하려 하지 않았죠. 기술을 나누려 했습니다. 승리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 팀장과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도면 위에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 서명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 팀장이 답했습니다. 바다가 중요하죠. 우린 바다에 서명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같은 시각, 파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GTT 본사 긴급 이사회였죠. 저는 그 소식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앙투안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드레이크, 오늘 마지막 이사회였네. 45년 독점이 공식 종료됐어. 한국 KC2C가 국제선급기관에 정식 등록됐네. 우리가 틀렸던 건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야. 바다를 과소평가했던 거야. 바다는 국적을 보지 않더군. 자네 말이 맞았네. 기술의 주권이란 더 이상 남의 도면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지. 잘 지내게.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국은 쓰러졌지만 기술은 남았습니다. 앙투안도 그걸 알고 있었죠. 이틀 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로이드 선급협회, DNV, ABS 등 주요 선급기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KC2C 시스템을 국제표준 후보로 등록함. 프랑스 GTT NO96 시스템과 동등한 기술 수준 인정. 저는 그 성명서에 공식 검증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란 아래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서터파이드 언더 KCC 스탠더드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한국이라는 이름이 표준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45년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일주일 후 BBC에서 특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생방송이었죠. 저는 런던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수백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박사님,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45년의 독점은 13시간의 데이터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 기술의 편에 섰습니까?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 편에 선 게 아닙니다. 진실의 편에 섰죠.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기술의 주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남의 도면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제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항해 연락이 왔고 GTT 측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을 증언했을 뿐이었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통영에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조선소는 조용했지만 활기가 느껴졌죠. 부두에는 새로운 선박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선체 옆면에 새로운 마크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KC2C 로고였죠. 그 위로 태극기가 함께 그려졌습니다. 크레인 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건 마치 국기가 개양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바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정 팀장이 걸어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박사님?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철판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정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KC3 프로젝트가 곧 시작됩니다. 더 깊은 바다를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다음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선체를 비추며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명 교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통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었죠. 학생이었습니다.
연구동 5층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죠. KC3 바다보다 깊은 기술을 향해.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젊은 엔지니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죠. 그들은 새 설계도를 들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 도면을 봤습니다. 외국 회사 로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의 이름, 그리고 KC. 그 위엔 태극기가 작게 그려져 있었죠. 저희가 만들 겁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KC3는 마이너스 170도까지 견딥니다. 기존보다 7도 더 낮은 온도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20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열정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67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는 그들의 교본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였죠.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조선사가 KC2C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해운사 3곳이 기술 이전을 신청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프랑스였습니다. 생나제르 조선소가 한국에 공식 기술 구매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산다니.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리던 기술을 이제 빌려주고 있었죠. 역사의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순환은 완성되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이었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이란 국경을 넘어 인간의 신념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그 신념을 45년 만에 증명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 기술자입니다. 25년간 세계를 검증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배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의 굴레는 끝났습니다. 이제 역사가 그들의 이름을 씁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있었죠. 해질녘이었습니다. 통영 앞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석양이 물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서 배 한 척이 천천히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KC3호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부두에 서서 그 배를 지켜봤습니다. 선체가 석양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빛이었죠. 바다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남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바다를 넘어 인류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45년간 기술의 언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기술은 한국어로 쓰입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